안녕하세요. 전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시작해 몇 년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살고 있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괴로운 역사거든요.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몸과 마음이 그 힘든 시간을 기억하는지 길거리에서 남편과 비슷한 외모의 남자만 보더라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참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뜻밖의 인물에게 제 이 힘든 시간을 구원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피하기만 바빴던 제 인생도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이번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어요. 길지도 않은 인생 절 참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제 남편이란 인간을 고발할까 하고요. 예슬아, 기도하자. 주님, 우리 예슬이가 밝은 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아줌마한테 편하게 얘기하고 필요한 건 없어? 시댁과의 인연은 꽤나 길고도 질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 아주 어렸을 때 시어머니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절 낳아주신 부모님께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자식까지 키울 여력이 안 되셨는지 몰라도 절 고아원에다 턱하니 맡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 얼굴을 기억해서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밤마다 우는데 전 절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처음부터 이 고아원에서 나고 자란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살았죠. 대한민국에서 고아로 산다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 싶네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자면 절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보호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고아원에서 사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많긴 했지만 이 친구들 역시 마음 한구석에 결핍이 있는 애들이었고 툭하면 싸움을 걸어오기 바빴고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애들이 많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다 같이 안쓰러운 환경에서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유년 시절 제게 마음을 기댈 수 있도록 곁을 내주었던 곳은 가끔씩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교회분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희 시어머니는 봉사활동 모임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실 정도로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죠. 저도 봉사활동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시어머니를 제일 잘 따르고 친엄마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러 오셨으니까 저희가 처음 얼굴을 보게 된 지도 햇수로 18년, 19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희 고아원은 그렇게 입양을 잘 보내는 곳도 아니었고 저도 독립할 나이가 다 될 때까지 입양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 안에 좋은 가족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게 아쉽진 않았던 건 다 교회분들 덕분이었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봉사활동을 오시는 분들이 다니시던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는 신앙심이 깊고 독실해서 교회를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가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여튼 부모 없이 자라면서 마음 한구석에 남들한텐 차마 말할 수 없는 결핍이 있었는데 이걸 신앙생활에 하면서 많이 채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어느덧 매주 주말에 보는 사람이라기보단 저의 새로운 가족들로 자리 잡았어요. 예슬아, 그 얘기 들었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 권 집사님 아들이라잖아. 왜 너도 전에 얼굴은 한번 본 적 있지? 권 집사님은 전생에 진짜 무슨 복을 타고나셨길래 남편 목사의 아들 목사의 천국은 그런 분들이 가지 싶다니까. 그러게요. 권 집사님 아드님이시니까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이겠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신 게 감사해서 저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교회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 도와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대학생이 되고 나선 청년부에 성가대 활동도 하고 유초등부에 있는 애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건강 문제로 사임을 하시게 되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청빙되셨는데 그게 다름 아닌 교회에서 제일 신실하고 저를 잘 챙겨주셨던 권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입을 모아 칭찬을 하시면서 저런 분 아들이면 또 얼마나 천사 같겠냐 기대를 했었고 그렇게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서 저와 남편의 끈질긴 악연도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저희 교회로 새로 부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라 했죠. 시어머니 닮아서 그런지 얼굴도 멀끔하게 잘생기기도 했고 제가 봤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엄청 젊은 축이었던 것 같으니까요.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 특히 딸 가진 엄마들은 어떻게 줄을 좀 대서 저 목사님한테 우리 딸 시집 보내야겠다 틈만 나면 그렇게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저의 안면이 아예 없진 않았죠.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시어머니 손잡고 저희 고아원에 와서 봉사활동이니 뭐니 도와줬었던 적도 몇 번 있었으니까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기억을 할 줄 몰랐거든요. 절 보더니 단박에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듣긴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자매님, 평소에 교회에 도움 많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모르는 게 많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자매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무슨 부탁을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교회 덕분에 덕을 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죠. 처음엔 뭐랬더라. 목사로 부임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사무 보는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먼저 부탁을 하고 저도 흔쾌히 응했죠. 남녀 간의 정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요. 그런데 사람 많은 곳에선 꼭 쓸데없는 얘기나 소문도 그만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히 목사님이랑 가깝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부터 전 교인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도 없이 교회에서 다 걷어줘 먹여주다시피 하니까 목사 사모 되고 싶어서 환장을 했다고. 저런 꽃뱀은 천국 못 간다면서요. 워낙 사람도 많은 곳이었고 한두 명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도 소문이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편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등을 돌리면서 뒷담화를 하니까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도 목사 사모 자리를 생각조차 해보거나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라거나 이런 건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았었으니까요. 이제 막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신학교 다 졸업하고 그래도 저랑 나이 차이가 꽤 있기도 했고요. 오히려 먼저 마음 고백을 해왔던 건 남편 쪽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도와달라 부탁을 한 게 그렇게 서운하고 좋은 의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만 잘 챙겨주냐, 잘 해주냐, 좀 요상하게 굴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먼저 불편한 티를 내면서 먼저 내빼고 자리를 피했지만요. 하루는 교인들 다 돌아간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꼭 붙들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손을 얼른 빼려고 하니까 손을 꼭 붙잡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하니까 이건 놔주시라고 그랬죠. 신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도 알고 있는데 나 예슬 씨한테 진심으로 좋은 마음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의 동반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건 나도 우리 어머니 보면서 잘 알고 있어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 받아주면 안 되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좀 당황스러워서요. 그런 쪽으로는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도 하고 물론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제가 너무 어리고 멋모르던 시기이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도 꽤나 있는 목회자가 젊은 여신돌 거의 추행한 것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남편은 끊임없이 저에게 구애를 하면서 가뜩이나 말 많은 교회 사람들인데 여기서 괜히 소문에 살 붙였다가 둘 다 피곤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 둘이 따로 만나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 입을 막았죠.
사실 제가 그때 머리가 조금만 더 잘 굴러갔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이래저래 해서 좀 불편하다 얘기라도 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속편하게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곤 시어머니뿐이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곤 하지만 세상에 엄마 찾아가서 자식 욕하는 천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남편 손안에서 보기 좋게 놀아놨던 겁니다. 예슬 씨, 이미 나랑 볼장까지 다 본 사이인데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그게 진짜 불경한 짓인 거 알고 있죠? 요즘 보니까 청년부에 요한 형제님이랑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인 것 치고 남자들한테 여지를 너무 많이 주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한 꽃뱀 소리나 듣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보자 결혼하자 하는 소리 결국에 다 예슬 씨를 위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목회자 아내 자리 꿰차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부터 남편 성격이 이상했던 건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꽃뱀이니 뭐니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 아니냐. 여지는 여지대로 줘놓고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빼는 거냐며 은근히 절 협박해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던 이유 역시 사랑보단 두려움이 조금 더 컸어요. 그땐 이 손바닥만한 인간관계가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날 미워하게 되면 어떡하지? 남편 말대로 꽃뱀이니 뭐니 오해를 하게 돼서 내 주변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전 결국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됐습니다.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오면서 기회가 된다면 내 식구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항상 생각했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인연이 이어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예슬아, 우리 잘 지내보자. 부모님도 안 계시지 대학 갓 졸업해서 직업도 제대로 없는 며느리가 탐탁치 않아 보이셨을 법도 한데 저희 시어머니께선 절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주셨고 크게 사랑이 없는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저한테도 이젠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큰 교회에 있는 목회자 아내들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잘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제 결혼은 그렇게 녹록하고 평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규모도 꽤 컸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이 사람을 만나는 걸 망설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아이씨, 집꼬라지가 이게 뭐야?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살림이라면서 똑바로 정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교회에서 신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네 시중 들어야겠어? 야, 대답해봐. 그게 맞아? 죄송해요.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다시 정리할게요. 식구 식사하세요. 남편이 교회에서 맨날 설교할 때 그래요.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고요. 우린 전부 주님의 종이라면서요. 아니요. 전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남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선 사람들에게 칭찬 세례를 받는 저희 남편, 신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집에만 오면 어디 내놓을 수도 없는 개차반이 된다는 사실을요. 교회에서 돌아와 집 문을 닫는 순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랑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절 무시했어요. 하여튼 이놈이나 저놈이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야, 이번 주에 헌금 얼마나 들어왔어? 네가 목사 마누라씩이나 되면 이런저런 모임 쫓아다니면서 아무래도 요즘에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돈 조금 내면 나중에 천국에 자리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이라도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너 우리 교회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작정했냐? 당신이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더 하면 된다고. 헌금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너 아주 요즘에 살만한가 보다. 툭하면 말다꾸네. 야, 그럼 목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지 같은 신도들 데리고 살기 힘드니까 헌금이라도 더 내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겠냐?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너라도 부지런히 입 털고 다니라는 거 아니야? 아우, 하여튼 교회나 집구석이나 내가 숨막혀서 살 수가 없네, 진짜. 그땐 뭐가 그렇게 죄송했는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남편이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뉴스에 결혼해서 남편한테 매 맞고 사는 사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왜 저러나 싶었죠. 교회에서도 남편한테 맞았다고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나오는 사람 보면 저렇게 맞고 살면서 왜 굳이 그 끔찍한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나 항상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제 일이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개구리를 작은 상자에 가둬놓고 기르다가 밖에 풀어놓으면 딱 박스 높이까지밖에 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꼭 박스 속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 같았죠. 신고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누구한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할 것도 없어서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매주 헌금 확인해서 할당량 못 채웠다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이번 주도 제대로 못 채웠으니까 벌 받아야지. 종아리 걷고 벽 보고 서 있어. 결혼 생활 중에 치욕스러운 일 참 많이도 당했어요. 교회에선 그렇게 사람 좋은 척 하던 남편의 실체는 괴물과 다름없었습니다. 목삼에서 몰래 사람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러 다니질 않나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나면 화풀이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죠. 남편은 교회에서 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제 탓이라면서 매주 검사를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절 벽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전 그 지옥에서 스스로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가족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였는지 아니면 남편의 그런 폭언과 폭력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건지 하루하루 말라 죽는 것 같았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차라리 이혼해줘요. 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아무한테도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살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요.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할게요. 제발요. 너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목사 마누라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나 의심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아직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구나. 저라고 도망칠 생각 안 해봤을까요? 집에서 몰래 도망치려고도 해봤고 저도 어딘가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신과에 가니까 우울증이라고 그러더군요. 남편한테 매맞고 사는 아내들이 죄다 비슷하대요.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되는구나 자기 혼자 깨닫고 포기해버린다고요. 매일같이 울면서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치 않았던 결혼 내 손으로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구나 하고요. 그 사이에 남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이며 교회며 가리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을 건드리고 절 더욱 지옥 속으로 몰아세워갔죠. 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한테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둘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연락을 드렸어요. 예슬이 너 결혼하기 전엔 이렇게 둘이서 차도 자주 마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식구가 되고 나니까 얼굴 보기 힘든 것 같네. 갑자기 둘이서 보자고 한 이유가 뭐니? 혹시 우리 아들이 너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그냥 솔직하게 털어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예슬이 너한테 항상 뭐라 그랬어. 엄마다 생각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잖아.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편하게 얘기해. 알겠지? 그래도 시어머니만큼은 저한테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하잖아요. 정작 시어머니 불러놓고 하고 싶은 말은 운도 띄우지 못하고 커피잔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절 보고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단박에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 어머님 아들한테 저 맞고 산다는 소리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목회자 아내로 사는 것이 좀 힘든 것 같다. 어머님도 그렇게 살아보셨으니까 알지 않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몰라도 그날 저녁에 남편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너 혹시 우리 엄마 만났냐고 하고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팔을 걷어 올리는데 저 정말 그 순간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야, 우리 엄마 만나자고 했다며 네가 왜 나한테 맞고 사는 거 우리 엄마한테 이르기라도 하려고 그랬어? 하, 진짜 이게 요즘에 내가 오냐오냐 하고 봐줬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 네가 부모가 없어서 모르는 모양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 팔은 다 안으로 굽기 마련이야. 우리 엄마가 내 성질머리 모르실 것 같냐? 오늘 내가 너 제대로 정신 차리게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제발 그만해요. 나 더 이상 안 참아요. 지금부터 내 몸에 손 하나라도 까딱하면 나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교회 사람들한테 그동안 내가 당했던 일,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일들 전부 다 얘기할 거예요. 나 증거 다 있어요.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 이거 증거를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제발 나 좀 그만 놔줘요. 오, 그래 말 잘했다. 너 요즘 정신과 다닌다면서? 네 상담받는 그 병원 간호사가 우리 교회 아주 신실한 신자인 건 알고 있냐? 안 그래도 너 요즘 병원 들락날락거린다는 얘기 들리는 것도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줬는데 뭐? 네가 감히 나를 고발을 해? 결혼 생활 중에 남편한테 한 번도 뭐 신고하겠네, 이혼을 하겠네 이런 협박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꿈틀하는 모습에 남편은 몇 배로 더 약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눈빛이 완전히 변해선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죽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물건 절반이 남편 손에 다 박살이 나고 제가 구석에 머리를 감싸주고 벌벌 떨고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고를 한 적도 없는데 경찰이 왔더라고요. 남편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셔츠를 내리고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신고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아, 여기 위에 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저희도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신고를 받으면 어쩔 수가 없어서요. 잠시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목격한 모습은 처참했죠. 물건이 다 깨져 있고 난리가 나 있지. 전 구석에서 울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지. 사람 좋은 목사님으로 저희 남편을 알고 있던 경찰관들도 그제서야 의심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한 경찰관이 괜찮냐면서 절 이렇게 세웠고요. 저한테 입 조심하라는 듯 남편은 무서운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막상 경찰이 왔는데도 그동안 내가 당하고 살았다는 걸 입도 뻥끗 할 수가 없는 등신이 되어 있었어요. 아유, 이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사실 저희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나면 한바탕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밖에서 보시는 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정신과 진료 기록도 다 남아있으니까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여보, 맞지? 경찰관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절 쳐다보고 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남편의 눈을 피했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초조해졌는지 제 어깨를 감싸주고 저한테 들리게끔 귀에다 조용히 속삭이더라고요. 너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경찰관들 앞에서 말 똑바로 하라고요. 여기서 남편의 악행을 일러 바쳐봤자 이 사람들도 다 한통속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내 말을 믿어줄까 싶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남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전 더한 거짓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경찰들에게 거짓말을 했죠. 이거 전부 다 제가 한 거라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서요. 그제서야 경찰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었습니다. 아유, 사모님이 그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진짜로 아픈 정신병자인 저 인간인데 이가 부득부득 갈렸지만 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을 나서고 남편은 네가 신고를 한 거냐면서 절 마구 몰아세웠죠.
내 핸드폰은 아까 당신이 박살을 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신고를 했겠냐. 사람들이 밖에서 듣고 시끄러워서 신고한 거 아니겠냐. 약속이나 지켜라. 이혼해달라 그랬죠. 너 어디 가서 내 얘기 함부로 주둥이 놀리고 다닐 생각하지 마. 아까 경찰관들 내 말 한마디에 다 돌아서 가는 거 봤지? 여기서 나 이런 사람이야. 교회에 가면 내 말이 하느님 말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어떻게 쥐새끼처럼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내 이름에 흠집이라도 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순간에 진짜 가만 안 놔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람들한텐 당신 정신병 때문에 못 견디고 헤어지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뭐든 상관없어요. 당신 신고할 생각도 없고 당신한테 뭐 달라고 할 생각도 없어요. 대신 당신도 하나만 약속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절대 안 찾는다고. 이 동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찍소리 안 하고 살 테니까 제발 그냥 놓아주기만 해요.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전 정말 죽어서야 이 집을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죠. 대체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제 목숨을 살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밖에선 사람 좋은 목사님 소리 듣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람 시선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한두 번씩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음번엔 자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제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헤어지게 됐다. 사람들한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와 이혼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이며 위자료며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빌었죠. 예슬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너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도 모르고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응? 내가 조금만 더 일찌감치 그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짐을 싸서 집을 나오는 날에도 남편은 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또 요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신병에 걸려서 헛소리를 하고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난리를 쳤다고 남편은 또 그런 정신병 걸린 마누라를 잘 품어주고 살았던 사람 좋은 목사가 되어 있었고요. 저한테 악기가 들렸다는 둥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에 발목 잡힐 수 없었으니까요. 이혼을 하고 제가 동네를 떠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게 다 본인 잘못이다 하는데 제가 예전처럼 온전히 감사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서요. 아무리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부모는 자기 자식이 우선일 뿐이라고요. 말로는 저한테 미안하다 어쩐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아들 이혼하게 만든 며느리를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떠나는지는 알려주고 가야지. 우리가 어디 보통 인연이니? 너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그 정도는 확인하면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그런다. 어머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요. 아무도 저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저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한테도 말 안 했어요. 예슬아, 제발, 응? 나한테만 말해다오. 내가 창우한텐 절대 아무 말 안 하마. 하느님 앞에 맹세할게. 찾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소식이나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사가는 곳 주소를 알려줬다가 이혼한 전 남편이 분에 못 이겨서 저한테 찾아와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고 안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이혼하는 조건은 제가 이사를 가는 곳이 어딘지 알리지 않겠다. 다시는 절 찾아오지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진심으로 절 걱정하면서 생사라도 확인하게 주소라도 알려달라 사정을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내 식구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어머님한테만큼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도 되지 않을까 했죠. 어머님,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창호 씨랑은 이혼을 하더라도 어머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저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엄마 안 계시는 서러움, 어머니 덕분에 많이 달래면서 살았어요. 저 엄마 없어서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었을 때 저희 반에 간식 돌려가면서 친하게 지내라고 제 친구가 아줌마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예슬이 엄마다 하고 대답하셨던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제가 알려드린 주소 정말 꼭 어머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로 창호 씨한테 알리면 안 돼요. 제가 그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도 눈물을 더 참지 못하고 절 끌어안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고작 이혼일 뿐인데 그것도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때문에 하게 되는 이혼인데 뭐가 저렇게 미안하고 서러우셔가지고 날 붙잡고 사과하고 우실까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들으셨을 텐데 아들은 목사까지 만들어놨는데 며느리는 악귀가 들렸네 어쨌네 그런 소문에 어머님도 참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끝까지 날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구나 싶어 결국 고민을 하다 어머님한테 제가 이사갈 곳 주소를 몰래 드리고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조건 달아가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했던 이혼이니까 말이 좋아 독립이지 처음엔 뭐 노숙이나 다름없었죠. 대학 졸업하고 일 한 번을 해보지 않고 살림만 했었던 절 쉽게 받아주는 직장도 없었고 새로 이사간 곳에선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교회 근처에 갈 때마다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는지 평소에 신앙심이 깊긴 했지만 교회 근처로 가지도 않았었다니까요. 반지하 새빵을 하나 얻어가지고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한 달 근근히 먹고 살기만 했어요. 처음엔 자다가 꿈에 전 남편이 나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시어머니를 쪼아서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에 떨면서 자다가도 일어나 몇 번씩 문단속을 다시 하기도 했고요.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었지만 한번 마음에 생긴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전 남편과 비슷한 얼굴만 봐도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하면서 병원 열심히 다니고 약 열심히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이었어요. 집을 떠나오던 길에 주소를 물어보셨던 어머니께선 이사를 간 이후에 한 번도 따로 연락을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어쩐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실망스럽더라고요. 너도 정말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게 주소라도 알려달라. 울면서 사정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기만 한데 결국 어머님도 말뿐인 사람이었구나. 전 남편이 했었던 말처럼 결국에 부모의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구나 싶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기억 속에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갈 때쯤이었죠. 어머님에 대한 좋았던 기억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노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월세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잘 냈는데 무슨 일인가 했죠. 아이고, 새댁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났나 보네. 아까 새댁 일 갔을 때 집에 어머니 찾아오셨었어. 무슨 사연이 있는가 봐. 아니, 전에 우리 집 들어왔을 때 내가 물어봤을 땐 분명히 부모님 안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어머니가 여기서 한참 기다리시다 갔는데. 네? 어머니가 찾아왔다고요? 그게 무슨... 김장했다고 김치 주러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머니 김치 엄청 좋아하신다면서. 내가 까서 냉장고에 넣어놓을까 하다가 딸 준다고 김치 얼마나 꽁꽁 포장을 해갖고 오셨는지
까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가 문 앞에 놔뒀어. 날씨가 추워서 익진 않았을 거야. 안에 뭐 편지랑 넣어두셨다고 하던데 무슨 사정 때문에 나와 살고 있는지 몰라도 하루빨리 화해하고 살아. 부모님이랑 그렇게 척지고 지내고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죠. 태어나서 얼굴도 한 번 뵌 적 없는 부모인데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겠어요. 주소를 착각하고 다른 사람이 온 건가 싶었는데 문 앞에 가보니 주인집 아주머니 말대로 비닐에 박스에 꽁꽁 쌓여있는 묵직한 김치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뭘 얼마나 많이 넣은 건지 무거운 통을 겨우 집 안으로 옮겨서 뜯어보니까 왔다 갔다는 엄마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제 전 시어머니요. 김치통만 봐도 바로 알아보겠어요. 처음엔 통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내다 버릴까 생각도 했고요. 1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김장을 했다고 김치를 보내다니 뭐 이런 거라도 보내면 본인 마음이 편하셔서 그러셨나. 이런 식으로 끝까지 본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속이 시원하신 분인가 하고 또 꼬아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몇 날 며칠 그 통은 저희 집 식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진상 손님들이 많아 힘든 날이었고 저도 퇴근길에 밥을 해먹기도 귀찮아서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하고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김치통이 영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라면도 끓였고 어머님 김치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냉장고에 집어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그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고작 이 김치 하나 집어먹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냐. 나도 그냥 마음 편하게 밥 좀 먹자 하면서 꽁꽁 싸맨 김치통을 겨우 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대체? 저 김치통 열자마자 깜짝 놀라서 그대로 주방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통 안엔 김치 대신 10,000원짜리 지폐뭉치가 꽉꽉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 돈뭉치는 무슨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게 진짜 어머님이 보내신 게 맞긴 맞나? 나한테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왜 보내신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김치통을 그대로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지폐 뭉치 안에 편지 한 통과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와 산 지 1년 만에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이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대체 이 USB는 뭐란 말입니까? 우선 편지를 까서 읽어봤죠. 그리고 전 어머님이 저에게 이 큰 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예슬아, 너한테 사죄할 것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당했던 일들이 이 엄마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못난 날 용서해달란 얘긴 못하겠다. 사람 같지도 않은 내 자식놈과 살다 헤어지면서도 위자료 한 푼 챙겨받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지. 이 돈은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이 집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그제서야 어머님이 제가 집을 떠난 날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집에서 전 남편에게 학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당하고 살고 있었던 걸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평생 사랑으로 지켜봐왔던 절 끝내 모른 척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것만 같다면서 늦었지만 잘못된 걸 되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이혼을 하기 직전에 남편이 집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저에게 손찌검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머니께선 남편을 고발하기 위해 저에게 이 큰 돈과 편지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의 허물을 마냥 덮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냐면서 보낸 증거물이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그동안 남편이 교회에서 헌금을 마음대로 착복했었던 내역과 제가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했었던 영상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담아두셨더라고요. 편지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제 미래와 행복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루빨리 경찰서로 가져가서 아들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란 얘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터졌어요. 그동안 괜찮다고 저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고 달래왔었지만 사실 말도 못하게 속이 많이 골아 있었거든요. 맞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쫓겨나온 여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벌을 받아야만 했나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었는데 그 답답한 누명을 이제야 드디어 벗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벅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보내주신 거 받았어요. 도와주세요, 어머님. 저 이 사람 정말 제대로 벌받게 하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님. 어머님한테 이런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지금 내가 집으로 가마. 아유, 짠한 것. 그리고 전 그 모든 증거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께선 떨리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다시 어머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었죠. 저흰 서로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감히 용서받을 생각을 하겠니? 너 그렇게 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도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 그런 짐승 같은 놈을 내 자식이라고 품고 키워왔다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너한테 말만 자식이다 자식이다 하면서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지도 못했어. 미안하다. 늦어도 잘못된 거 우리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잘 살아보자, 응?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에라도 제 한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어머님 아니었으면 평생 억울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혼자선 절대로 다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동안 너무 당하고 살아서 그런지 제 손안에 증거가 다 있는데도 신고하는 그 간단한 일조차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경찰에 같이 가서 신고를 해달라 어머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제 손으로 잡아 넣는 일인데 어찌 쉬웠겠어요. 그 어려운 일을 어머님께선 절 위해 용기를 내주셨어요. 둘 다 손이 달달 떨리는데 서로 손을 꽉 쥐고 증거물을 들고 어머님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들도 뭐 이런 악랄한 인간이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신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냐면서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시어머니인 경찰서 안에서도 다 자식 잘못 키운 애미의 죄라면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전 괜찮다면서 어머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드렸고요. 박창훈 씨, 당신을 폭행죄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증거 다 있으니까 잡아떼실 생각 절대 마세요. 어떻게 그동안 이런 악랄한 짓을? 아니, 그게 무슨... 엄마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같이... 설마 아니지? 엄마가 나 신고한 거 아니지?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신고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놈아, 목사라는 놈이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네 잘못 발뺌할 거야. 그동안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면 반성할 생각은 못할 망정 내 자식 같은 며느리한테 함부로 손 올리고 사람들한텐 아예 정신병 때문에 이혼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지. 교회 헌금도 네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얘한텐 헌금 할당량 채우라고 사람들 꼬드기고 다니라고 시켰다면서 너 그 죄값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로 용서 못 받아. 그 죄값은 감옥에 들어가서 네가 직접 갚아야지. 뭐? 아니 목사 저놈이 사기꾼이었다고? 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내 헌금 돌려내.
어머님과 경찰들과 함께 1년 만에 다시 교회를 찾게 됐고 신나게 설교를 하고 있던 전 남편을 보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경찰관들은 설교를 하고 있던 전 남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있던 신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난리가 났죠. 전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발뺌했지만 어머니께선 교회 신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전 남편의 죄가 담긴 USB를 사람들 앞에서도 그대로 보여줬어요.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전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했었던 사람들도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당신한테 맞고만 있는 사람이라서 평생 그렇게 맞고 살 줄 알았어? 나 이제 그렇게 당하고 안 살아. 앞으로 나랑 어머님 다시는 건드릴 생각하지 마. 아니, 평생 빵에서 썩을 거니까 건드리고 싶어도 다시는 못 건드리겠구나. 너 같은 인간은 지옥에나 떨어져. 그동안 맞고 산 세월이 억울해서요. 경찰관들한테 끌려가면서 저한테 욕을 퍼붓는 남편의 뺨을 저도 시원하게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살면서 사람을 때려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경찰관들도 제가 당한 일을 전부 아니까 절 말리긴커녕 못 본 척을 하면서 이놈 꼭 실형 살게 해주겠다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동안 잘못된 소문에 속아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했던 교회 신도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저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나도 저 목사란 놈한테 깜빡 속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 보고 산 세월이 있는데 그럴 애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저 뱀 같은 혀에 속아가지고 아이고 딱해라. 그러지 말고 여기로 이사와서 살아. 응? 네가 식구가 어디 있어. 우리도 미안해서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꼴은 못 보겠다. 남은 인생 우리가 평생 죄값 갚는다 생각하고 살 테니까 여기로 다시 이사와. 예전처럼 교회도 다니고 마음도 치료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는 사람한테 치유하는 거라고 했나요? 이곳을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시는 얼굴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들인데 그 사과의 말 한마디가 뭐라고 전 사실 그 말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어머님도 다시 한번 미안하다면서 절 옆에서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실형이 나왔어요. 제 기준에선 너무 짧은 형이었지만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꼴랑 6년, 항소를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선 항소를 하지 못하게 교회 사람들과 어떻게든 막을 거라고 6년이 지나고 나오더라도 제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절 지켜주실 거라고 했지만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아직까지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전 다시 그 동네를 떠나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지금은 어머님과 함께 지내며 교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악행을 좀 더 널리 알리게 되면 그 인간이 6년 후에도 저한테 감히 접근할 생각을 하지 못할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네요. 앞으로 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강해져야 할지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즘엔 이런 사연들이 많던데 저도 있었던 일을 제보하고 싶어서 글을 써서 보내봐요. 제가 속이 좁은 것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은 동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예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저에게 어린 동서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동서와 일이 생기게 되면서 그동안 호구같이 베풀었다는 걸 느끼고 이번에 제대로 연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저에겐 동서 한 명이 생기게 됐죠. 결혼식 전부터 느꼈던 부분이지만 처음엔 시부모님은 선하시고 성격이 괜찮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전 시댁을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절 무시하는 동서 때문에 고민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동서 같은 경우엔 저와 비슷한 나이기도 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큰 오산이더라고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편할 수 있겠어요.
결혼을 결심하면서 전 시댁살이 같은 건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부모님은 워낙 잘해주시기도 했고 남편도 저한테 잘하고 중립을 잘 지키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전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엔 사람을 잘 봐야 한다고 예전부터 부모님께서 가르치셨는데요.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저희 집안에 대한 얘긴 거의 안 하고 사람 그 자체를 보고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조금 잘 사는 편이라서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실제로 전 연애에서 돈을 아예 쓰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엔 제가 어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기도 해서 그게 잘못된 일인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데이트 비용을 냈으면 자기가 한 번쯤은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희 집은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생색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그것도 못 해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 그러면 헤어지든가 부잣집 딸처럼 행세하면서 공주처럼 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지랄이야. 아니야, 내가 미안.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전 어리기도 했고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 차이가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들어줬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만났던 전 남자친구 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상대가 바로 제 돈을 본인의 돈처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있는 사람이 더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3년 동안 만났는데 제가 주는 돈으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뒤론 정말 사람을 잘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잘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흔히 말하는 금수저에 해당하는 만큼 정말 좋아하는 마음보다 자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만나면서 본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전 처음에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팀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지고 애인이 없다 보니까 퇴근 후에 한 잔씩 하는 맥주가 저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묵묵하고 또 과하게 무언가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수수함이 더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 끌려서 연애하게 되고 그 뒤로 장기 연애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오픈을 하게 된 것도 있었죠. 한편으론 오픈을 할 때 혹시라도 전 사람처럼 과하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절 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제가 어떤 집안에서 살았던지 본인과 함께 해주면 된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본인에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데 혹시라도 본인의 집안이 부족해서 저와 결혼하지 못할까봐 그걸 더 걱정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께선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결혼을 하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단 제가 걱정했던 건 시댁 식구들이 혹시라도 저희 집안을 알고 무리한 요구를 할까봐 그건 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이 알아서 처치를 받겠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해오면서 집안이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봤고 무엇보다 결혼을 준비하기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냥 연애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에 대한 변화가 생겼고 저도 모르게 저의 모든 부분을 오픈하면서 당시 의지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집이 잘 산다고 해서 제가 지금 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모님의 돈인데 왜 그걸 탐내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도 저희의 힘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할 거라면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시키고 예비 시부모님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각자 부모님께 약속을 잡고 인사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태 씨 만나고 있는 지혜라고 해요. 반가워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참하고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아이고, 입에 맞네요. 그래, 결혼은 언제쯤 한다고? 당신도 얘기 좀 해봐요. 아이고, 둘이 좋으면 하는 거지. 난 좋다. 지혜도 참하게 보이고, 둘 다 좋다면 언제든지 일정 맞춰 보거라. 그래, 둘이 사는 건데 뭐. 다음번엔 정식으로 우리 애들도 소개해주마.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일정은 곧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시부모님께서도 좋게 봐주시고 걱정했던 것보다 잘 넘어갈 수 있었죠. 오히려 저희끼리 잘 살면 된다고 하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엔 이것저것 따지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부모님께선 훨씬 더 좋은 분들이었고 남편도 왜 그렇게 바르게 클 수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만날 때 긴장을 엄청 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첫 이상부터 시작해서 예의가 바른 부분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허락받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집과 혼수의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해봤죠. 저희는 저희의 뜻대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예산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 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더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다 보니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전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조금 더 시세가 오를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찾아보게 됐어요. 남편은 이런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 저한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고 저도 그렇다면 꼼꼼하게 알아보고 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든든하다면서 오히려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대출을 끼는 것보단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엔 미리 동서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동선 왠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잘 지내보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연락을 꾸준히 드렸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고 저도 일이 잘 되면서 결혼 생활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꾸준히 이어질 줄 알았죠. 사실 결혼이라는 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는데 남편이랑 저랑 그런 부분이 없어서 더 편하게 생활을 했거든요. 하지만 트러블이 난다고 하면 대부분 동서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많아서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저도 사람이 누구나 다 절 좋아할 순 없지만 저 싫어하는 이유도 모르고 제 미움을 당하는 게 생각보다 억울한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니까 최대한 신경을 안 쓰기로 했어요. 결혼식 이후엔 저희가 매입해둔 건물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어요. 이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집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왜 절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동서와 서방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동선 집에 오자마자 집이 너무 작다는 둥 이게 몇 억짜리 아파트인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동선 강남에 30억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냥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저희 스스로 했던 거거든요. 뭔가 이 부분에서 사람을 집으로 평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그렇게 심하게 받진 않아서 그대로 듣고 흘렸거든요.
그냥 훈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집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오시고 나서도 계속되는 훈수에 결국 어머님이 한 소리 하시니까 그때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심하게 받는 사람은 아니라서 한 번 듣고 흘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게 뭐라고 했던 말들도 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듣고 흘리니까 빨리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잘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먼저 사과해주고 제 기분을 헤아려주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타격을 받지 않고 지나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엔 워낙에 잘 사는 집에 속하다 보니까 30억짜리 아파트 정도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매입할 수 있는 정도여서 크게 더 타격을 받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시부모님도 모르고 계시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제 남편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돌아가자마자 남편이 코를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니 자기야, 너무 웃기지 않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강남에 못 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론 저쪽도 잘 사는 편 아니거든? 그래? 근데 30억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갔지? 나도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기론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집에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고생했어. 자기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푹 쉬어. 고마워 여보. 또 저희가 잘 산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만큼 다른 사람에겐 굳이 저희 집안에 대해서 더 알리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족 기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드렸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라서 한 번은 저희 부모님 댁에 초대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집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본가에선 보지 않았고 밖에서 항상 식당을 예약해서 만났어요. 처음 저희 본가를 보신 시부모님께선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만나서 본가에서 얘기를 나눌 때 조심스럽게 아빠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부인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제 딸은 앞으로 제 기업을 이어갈 나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일로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일러서 김서방한테 너무 부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니요? 아우 완전 처음 듣는 얘긴데 그게 사실이니 세아가?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게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도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게 아니라 그동안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 돈이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걱정 말고 잘 교육받아서 기업 이어나가렴. 그래, 그냥 네가 운영하면서 사는 게 낫지. 현태는 그런 부분에선 꽝이라 축하한다. 모두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행히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딱히 큰 문제라고 보시지 않으셨고 저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시부모님께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빠가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좋았죠. 저희가 가족 기업이다 보니 원래는 오빠가 물려받기로 했었는데 오빠는 본인의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을 놓더라고요. 저도 독립을 해서 따로 사업체를 차리려고 했지만 이왕이면 엄마가 계속 이걸 이어갔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받게 되는 자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은 과시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동서를 만나면서 또 절 조정하는 것을 듣고서 시어머니께서 기겁을 하면서 동서의 입을 막았죠. 이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4억이나 한단 말이야?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진짜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 학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또 강남권에서 공부시켜야 대학도 잘 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 안 하고 매입을 한 거야? 아직 아이도 없고 사실 여기가 경기도 외곽에 있긴 하지만 서울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어서요. 요즘 교통편도 잘 되어 있고요.
아니지. 강남권에 있는 애들이 경기도권의 애들과 같이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수준 떨어져서 뭐 같이 공부할 수 있겠어?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경기도 외곽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가 수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나요? 아니, 그렇잖아.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발끈해? 역시 외곽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발끈한다니까. 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아, 네 동서는 받을 자산만 해도 어머니, 괜찮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억짜리 집 산다고 자랑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야죠.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한다고 말하는 거야? 동서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뼈 때리는데 뭐 있네? 아이, 솔직히 그동안 무시해온 건 동서인데 왜 제가 이 말도 못해요? 둘 다 그만해라. 좋은 자리에서 왜 둘이 싸우고 있니? 너도 지혜 그렇게 무시하지 마. 그럴 사람 아니니까. 대화는 시어머니께서 중단해 주신 덕분에 더 하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외곽에 산다는 이유로 그동안 절 무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자산이 있다는 얘긴 당분간 동서에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집을 산다고 했을 때도 제가 4억짜리 집이라고 하니까 코웃음을 쳤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4억도 요즘 집값으로 치면 저렴한 편이긴 한데 서울권에서 살려면 살 수 있거든요. 전 무리에 가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잘 선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무시를 당하니까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참기 어려웠던 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딸이 그래도 시집을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을 땐 진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만 건드린 것도 아니고 가족까지 평가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와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일을 배우면서 점점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사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참이거든요. 현재 집을 사두었던 게 올라서 지금 딱 매매하기에도 좋은 시점인 것 같았는데 한편으론 이게 동서 말을 듣고 화가 난다고 집을 옮기는 것이 맞나 싶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신경만 안 쓰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남편도 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점점 저희 집안에 무시를 하는 게 느껴졌지만 일단 한 번은 참는다는 마인드로 넘어갔는데 그 뒤로 점점 선을 넘는 동서를 보니까 더는 안 될 것 같았죠. 어딜 가나 식당이든 집에서 만나든 저희 부부를 보면 요즘 힘들지 않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요즘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저희가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전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모아둔 돈과 남편의 돈을 합쳐서 샀기 때문에 대출을 낄 일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동서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저희는 대출을 하나도 끼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벙쪄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어머, 동선 지금 많이 힘이 드나 봐. 아무래도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저흰 대출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잘 몰랐네요. 아니, 대출 없이 이 집을 샀다고?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부분까진 저희 일이고요. 아무튼 힘드신데 식당까지 내시라고 하니까 힘드신가 봐요. 여보, 오늘은 우리가 내자. 제가 쏠게요, 동서. 이때다 싶어서 동서에게 대출을 많이 껴서 요즘 좀 힘드시나 봐요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그동안 절 무시해왔던 만큼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있는 말 없는 말 그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복수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후로 계속 낮아지는 그래프가 보여서 동서가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는 걸 전 알 수 있었어요. 간혹 제가 집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집값은 다시 오르는 것이라면서 저한테 알지도 못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게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는 뉴스가 요즘에 보도되고 있는데 딱 그게 동선의 집 얘기였거든요.
대출을 풀로 받아서 집을 샀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만큼 갈수록 빚만 늘어난다면서 시부모님께 얘기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됐거든요. 집이라는 게 사실 있으면 좋지만 본인의 수준에 맞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특히 요즘엔 집값에 대한 격차가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중하게 보고 가는데 동서는 단순히 집값이 30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만큼 본인의 자산에 대해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으로 무리하게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잖아요. 본인은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점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절 조롱하면서 지내는 걸 보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짠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결핍이 되는 부분이 어른이 되면 나타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게 사랑이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제대로 절 케어해 주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동서 집안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게 아파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값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사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카푸어가 있는 것처럼 집을 무리해서 사서 나중에 높게 판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은 편이라 동서가 나중엔 걱정이 되는 마음도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솔직히 그런 부분에 타격을 많이 입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은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건 싫었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서와 형님 사이로만 두고 봤을 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방님도 계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걱정도 제가 오히려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한테 시비조로 말을 걸더라고요. 약속 장소가 서울이라서 강남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런 식당은 와본 적이 있냐면서 말하는 것부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전 사업을 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 항상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마다 서울 강남 쪽에 나와서 하는 편이거든요. 형님, 오늘 식사 비용 괜찮으시겠어요? 강남 오시면 많이 아끼셔야 할 텐데 제가 좀 부담 덜어드릴까요? 아니, 당신 정말 왜 그래? 형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아니, 난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당신까지 왜 그래? 예, 넌 좋은 날 나와서 왜 그러니? 동현이 말대로 지혜가 얼마나 잘하고 참한데, 전부터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손아래 사람답게 깍듯이 모셔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생활에 대해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걸 듣고 난 뒤론 저도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는데 시어머니가 나무라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사실 형님 잘 되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서,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줘야죠. 그리고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저 돈 잘 벌어요. 많이 벌어봤자 그래도 여유 안 되시잖아요. 그 경기도 외곽에서 일자리도 별로 없을 텐데. 네 동서 받을 재산만 해도 200억이 넘는데 언제까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너나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렴. 어머니,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재산 받는 거 확실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거면 형님 옷차림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동선 제가 틀린 말을 했냐며 받아치더라고요. 참다 못한 어머니가 재산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제 옷차림과 명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한테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따로 명품을 사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도 딱히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 모임에 들고 나갈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하니까 코를 납작하게 밟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남편과 백화점에 다니면서 이리저리 쇼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절 조롱하고 무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계속 절 위로해주더니 나중엔 안 되겠다면서 코를 납작하게 밟아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명품을 사고 또 그걸 과시하면서 SNS에 올리니 반응이 바로 왔어요. 제가 원래 SNS를 활발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스토리와 게시글을 올리면서 명품 쇼핑을 하는 사진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걸 올리니까 배가 아팠는지 저한테 메시지로 그렇게 무리해서 되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4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과하게 소비하면 안 된다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랑 쇼핑몰을 다니면서 사실 이렇게 쇼핑하고 다니니까 전에 몰랐던 쇼핑 욕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즐거움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니 저희도 저희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취미 생활도 해보고 쇼핑도 해봤지만 그렇게 과소비한다고 좋아지진 않았어요. 보이는 부분만 생각한다면 사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삶이랑은 다른 방향이라서 나중엔 자연스럽게 명품을 사는 것도 멈추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글이 올라오지 않으니 동서는 저를 저격하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돈 떨어지니 이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말이죠. 웃기기도 하고 사람이 어쩜 저럴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코를 밟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는 중인 만큼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서 잘 지내죠? 안 그래도 요즘 강남에 집값이 많이 내려갔던데 요즘 시세는 얼마나 해요? 떨어지긴 뭘 떨어져요. 다시 오를 거예요. 지금도 30억대 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전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길래 걱정돼서 전화했죠. 정말 정도 아니라면 저도 그냥 마음 놓고 있을게요. 쉬세요. 그 뒤엔 동서가 어차피 사지도 못할 걸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며 성질을 내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건물들은 모두 오르는 중이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동서가 사는 집을 검색해보니 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전 사실 동서를 그렇게까지 약 올리려고 할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도 절 조롱하는 말을 한다면 저도 되받아치면서 나름대로 절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복수를 시작한 건 바로 지금부터였어요. 예전부터 집값을 운운하던 동서가 한마디도 없이 집에 가고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는 등 절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어머니께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동서가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게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집들이 하려고 하면 피하고 집문서라든지 뭐 아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뭘 물어봐도 네가 찾아보라는 얘기뿐이지 매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이상하게 회피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던 거더라고요. 전 30억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동서와 서방님 벌이가 좋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개 회사 사원일 뿐이었죠. 즉 숨만 쉬어도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서가 옆에서 절 조롱해도 서방님은 저에게 딱히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만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서방님을 생각하면 그동안 참고 있던 것도 있었는데 얼마 전 제대로 복수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동서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저한테 연락해서 집에 놀러 오라는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일정 알려주면 가겠다고 하니까 들려오는 대답으론 본인들이 이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사 갈 때 보탤 수 있게 현금으로 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제품으로 주겠다고 말하니까 고가의 제품을 골라서 그대로 주문해 줄 수 있었는데 주소가 경기도더라고요. 그렇게 절 조롱하면서 무시했던 사람이 경기도권으로 데려온다고 하니까 어찌나 웃기던지. 게다가 그 시점에서 저희가 하던 일이 잘 돼서 강남권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말 그대로 전세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을 시세보단 더 저렴하게 들어온 편이라서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시세를 많이 높이진 않았는데 다행히 이득은 보고 처분할 수 있었어요. 저희도 이사를 준비하다 보니 같은 시기에 집들이라고 하게 됐는데 동선 저희 집 주소를 보고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사한 집은 원래 동서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인데 더 고층의 평수도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게 되면서 이건 복수의 기회라고 느꼈던 전 그 집을 바로 매입하고 동서를 초대하면서 집안의 명품을 따로 보관하는 드레스룸도 만들어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환경을 만들어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동서의 표정이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절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더는 신경을 썼던 것도 있거든요. 본인은 경기도로 가야 하는데 전 강남으로 이사를 왔으니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얼마나 부러워할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복수할 생각은 없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자업자득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집들이 날이 되고 그날은 이상하게 서방님만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선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아파서 못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배가 아파서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우연히 밖에서 통화하고 있는 서방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야? 이게 얼마나 무례한 짓인데 그동안 당신이 형수한테 했던 걸 생각해봐. 이제 와서 뒤로 숨는다고 숨어질 것 같아? 아니, 쪽팔린 걸 어떡해. 그동안 우리가 강남에 살았던 것도 거짓말이고 또 그걸 모든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날 얼마나 무시하겠어. 형수가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동안 형수한테 잘해주지 왜 걔란 자존심에 네가 숨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려. 아, 몰라. 짜증나니까 연락하지 마. 통화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피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동안 일에 대한 사죄를 받고 싶어졌죠.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신경을 많이 쓴 것도 맞지만 그동안 제가 받아야 했던 자산들을 다 받으면서 앞으로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 저만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그걸 그대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선 저한테 돈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은 동서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텐 전혀 타격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는 것인데 계속 신경을 쓰니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니 어버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쓰면 허세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서방님과 동선 둘이 함께 얘기하다 얼마 전에 가게로 오픈했다는 정보를 듣고 나선 개업을 했을 때 찾아갔어요. 이왕 사업으로 시작한 일 저도 가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업을 시작한 곳이 제 건물이라는 것이에요. 가게를 찾아가니까 동선 어떻게 알았냐면서 동서가 저한테 노발대발하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개업 축하해주려고 왔죠. 가게 잘 꾸며뒀네요. 왜요? 이젠 형님보다 못 벌고 못 사니까 무시라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 진심으로 축하해드리려고 온 건데요. 왜 그러세요, 동서? 속으로는 아주 우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뻔뻔하시네요. 당신 그만해. 진짜 형수가 여길 우리한테 세를 내어주신 거야. 형수 아니었으면 우리 오픈도 못했어. 사실 이 가게는 서방님께 연락받고 나서 건물자리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시세가 맞진 않아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월세를 깎아줬던 건데 서방님은 그걸 동서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야말로 난리가 나서 동선 여기선 절대 장사 안 한다느니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절실함이 없으니 지금 이 상황이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자존심이 상해하는 느낌이었죠.
동서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한 뒤 뼈를 때리는 말 한 번 날리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돈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티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동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옷차림도 그렇고 가방도 명품이 없으니 전 못 버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기가 차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동서의 모습을 봤을 때 겉으로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방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니라서 그냥 두라고 했죠. 사실 저에게 있어서 복수란 그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도 복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동서에겐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와서 쉬고 있으니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또 어떤 말을 할까 싶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안해요.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잘못했어요. 동서, 왜 사과를 해요? 그동안 형님이 너무 부러운 마음에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돈 없다고 조롱할 때는 언제고 본인이 밑으로 낮아지니까 이제서야 제 기분이 느껴지시던가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서운하게 했던 점이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번에 받은 사과는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가 아니라 본인을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사과였어요. 그래서 계약은 계속해 주기로 하고 상가 자리를 뺏는 건 안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가 자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시세 자체도 차이가 나지만 아마 동서도 갈수록 장사가 잘 되는 걸 느끼고 여기는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기가 셌던 동서와의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전 타격을 많이 받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그동안 물론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동서의 꼬리를 제대로 밟아주면서 사태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경기도에 내려간 이후에 열심히 장사하면서 전보다는 순해진 성격으로 살고 있는데요. 저처럼 대들지도 않고 뭔가 돈으로 찍어버리니까 오히려 깨갱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깔보고 무시했던 동선 이전과는 다르게 절 대하면서 깍듯하게 모시는 걸 보니까 참 사람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절 그냥 무시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저에 대한 질투로 인해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지금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란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동서 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정말 가게를 빼고 싶으면 빼도 된다고 말씀까지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인 만큼 쉽게 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또 동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치고 있다는 사실만을 믿고 봐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봐주면서 관계가 개선되었다면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때는 동서가 저에게 사과한 뒤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평상시처럼 임대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동서 가게에 임대료만 2달 정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처음엔 자리를 잡으면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때까지 밀리니까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 곧 이어 석 달이 되고 넉 달째가 넘어갔을 땐 저도 동서한테 연락해서 임대료에 관해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임대료가 4개월치나 밀렸는데 무슨 일 있어요? 보증금에서 제외해 드릴까요? 저희가 임대료를 왜 내요? 이거 언니 건물이라면서요. 아니 내 건물이긴 한데 이걸 왜 동서 건물인 것처럼 돈을 안 내요? 난 그리고 서류 쓸 때 임대료 안 받는다고 안 했는데. 아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배려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돈 내놔라는 소리만 할 수가 있어요? 장사는 잘 되는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하신가 봐요? 그거랑은 별개죠. 아무튼 기간 조금 남았으니까 그 안에 준비하고 준비 안 되면 그냥 보증금에서 다 뺄게요. 형님, 생각해봐요. 사업하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좀 봐주세요. 건물자리를 내어주었더니 아예 임대료를 내지 않는 걸 보니까 이대로 봐주는 건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하는데 이건 가족을 떠나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선 충분히 내쫓을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해요. 마침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서방님께선 임대료를 잘 내고 있다고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동안 이해를 해주면서 봐줬던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로 저에게 사과를 하더니 갈수록 동선 뻔뻔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안하다며 밀린 월세를 바로 보내주셨어요. 돈이 입금되고 난 뒤에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자산도 많으면서 그 푼돈 받아서 뭐 하려고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도 매달 돈 버는 게 사람 사는 일이잖아요. 남편도 제가 잘 되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동서가 가게에 갔다가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본인이 자산 200억을 가진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뒤집어 버리고 왔어요.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나서 동서 가게에 들려볼까 하고 찾아갔던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정말 장사가 잘 안 되는 거라면 임대료를 조정해서 낮춰줄 생각으로 말이죠.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장사도 잘 되고 있었고 카페 겸 음식점이라서 브런치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간단하게 커피를 한잔하는데 동서가 바쁠 것 같아서 따로 통만 남겨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익숙한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니, 이번에 아버지가 나 건물 하나 관리하라고 주셨잖아. 그래서 겸사겸사 여기서 장사까지 하게 됐지 뭐. 진짜? 아버님 대단하시다. 너 어렸을 때만 해도 힘들었잖아. 자수성가 하셨네. 잘됐다, 야. 그럼 여기 사장님인 거야? 성공했네. 아니 뭐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집도 강남에 30억 정도 하는 건물이 있어서 매입했어. 재테크용으로. 네가 잘 되니까 이렇게 부티가 흐르는구나. 대단하다. 부러운데? 이 건물이 동서 거라고요? 어머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건물 산 사람이 동서냐고요. 아니 형님, 다른 데서 얘기하시죠. 누구신데 다짜고짜 오셔서 그러시는 거죠? 여기 건물주님 맞아요. 이 가게 사장님이시고요. 기가 차네. 동서가 얘기해봐요. 그게 맞아요? 형님, 저랑 따로 얘기해요. 넌 그만 가봐. 우리 형님이야. 아니, 왜 제 친구한테 손아라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무례하시네요. 무례한 건 동서죠. 있지도 않은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지금 제 건물로 자랑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야, 너도 그만 말하고 가. 뭐야? 저 말이 다 사실이야? 너 이 건물 네 거라고 떵떵거리면서 말할 땐 언제고 지금은 깨갱거리고 있어? 제 건물을 왜 동서 거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와본 것도 임대료가 너무 밀려서 온 건데 서방님은 주셨다고 하고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장사도 잘 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죄송해요, 형님. 뭐야, 진짜. 너 예전부터 좀 세야 하다 했는데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야? 소름 끼친다, 진짜. 그동안 모임에서도 잘난 척 엄청 하더니 그냥 말하는 대로 믿은 내가 등신이지. 나 간다. 동선 부들거리며 저에겐 사과했고 친구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무례했다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가셨어요. 동서에게 차근차근 물어보니 제가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질투가 나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알지만 본인도 잘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알기론 유흥 쪽으로 다 사용한 것 같았어요. 절 그렇게 깔보고 또 제 것은 본인의 것처럼 얘기를 하는 동서를 보니 사실 더 만나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죠. 나름 저도 시댁 식구라서 챙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손해를 보고 또 나름대로 복수를 한 뒤에도 안타까운 마음에 챙겼던 것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더 이상 봐주는 부분 없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할 때도 임대료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잘못한 부분인데 서방님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 거라고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그냥 계약 기간이 다가올 때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나 했는데 얼마 전에 서방님께서 이혼하겠다고 하셨어요. 온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말을 했는데 그날은 동서가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 저와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이후에도 본인 건물처럼 하고 또 임대료를 어디다 썼는지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호스트바에 가서 쓴 것이었죠. 다른 남자들을 끼고 술을 마시고 미혼인 척을 하면서 여러 남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동서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하셔서 가게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전 그럼 서방님께 남편이 하는 일을 추천드렸죠. 남편도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독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동선 그날 이후로 볼 수 없었고 저에게 익명으로 오는 채팅이 거의 저에 대한 조롱이었는데 바로 동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도 절 저격하는 내용이고 또 이혼 이후엔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것 같아서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됐어요. 사실 전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참아주니까 계속 보내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서방님도 이번에 이혼하고 나신 이후에 자산 분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 집을 가지고 대출도 받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쉽진 않으셨다고 해요. 이래서 사람은 정말 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동서도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무조건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생각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이혼 이후에도 열심히 SNS에는 괜찮은 척 또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요. 저희 가정엔 축복처럼 아이가 찾아와서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